머니올라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시청자 여러분들이 너무나 좋아하시는 염불리를 모셨는데 그 염승환 EBS 투자증권 부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새해 들어서 첫 뵙는 것 같은데. 네, 여기 나오면 이제 두 분께서 워낙 또 잘해주셔서 정말 편하게 방송하고 가는 것 같아요. 항상 여기 나오면. 감사합니다. 네. 또 최근에 또 불과 며칠 안 됐는데 요 주린이가 가장 알고 싶은 최다 질문 77가지 했는데 제가 며칠 전에 이 책을 사려고 반포에 서점을 갔더니 재고가 없어가지고 그래요? 신노년에 있는 교보까지 갔었습니다. 이 최고 베스트셀러더라고 이게 보니까. 네, 이번에 전체 종합의 1위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란 게 어제 교보문고가 그러니까 그 조선일보 신문 기사에 나왔는데 교보문고 역사상 그러니까 주식 관련 투자서가 1등한 건 처음이라 그러더라고요. 종합 1등. 한 번도 그런 적 없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정도로 요즘 관심들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1월 20일 날 주간냈는데 지금 열흘도 안 됐거든요. 대단합니다. 워낙 또 책 제목처럼 주린이 분들이 요새 워낙 많으셔서 그러니까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일단 그 국내 증시성부터 한번 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일단 코스닥이 장중이긴 하지만 20년 만에 처음으로 1000포인트를 넘었고 코스닥도 뭐 나름대로 오르락내리긴 하지만은 그래도 꾸준히 좀 우상향하는 것 같은데 지금이 좀 강세장으로 좀 봐야 되나요? 전형적인 강세장? 네, 강세장이라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조정이 너무 짧아요. 그러니까 저번 주 제 기억에 그러니까 저번 주인가요? 저번 주 월요일하고 그 전주죠. 그 전주 금요일 날 이틀 급락을 했거든요. 지수가 이제 최고치 한번 찍고 이틀 동안 3030인가까지 빠졌을 거예요. 그때 보통 약세장으로 전환이 되면 계속 빠집니다. 3000 깨고 보통 한 2900에서 2850까지 빠지는데 이틀 딱 조정받고 어떻게 됐냐면 그냥 바로 다 올라가 버렸어요. 그 4일, 그러니까 지난주 4일 연속 상승했고 이제 근데 어쨌든 이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강세장의 전형적인 모습이 상승은 길고 그 다음에 조정은 짧고 기간도 되게 짧아요. 그러니까 조정 폭도 짧고. 근데 이번에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최고점 대비해서 지난주에 조정을 받았던 저점 자리가 마이너스 한 7%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 보통은 10%까지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강세장에서 10% 빠지는 건 흔해요, 되게. 근데 7% 딱 조정받고 올라간 거 보면 예전보다 훨씬 강한 자금 맞구나. 그리고 딱 이틀만 조정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어제 증시가 다시 사상 최고치 한번 넘어섰잖아요. 그렇죠. 그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옛날에는 뭐냐면 가는 종목 몇 개가 딱 끌고 갔어요. 근데 어제 장은 특징이 뭐냐면요. 웬만한 종목은 다 올라갔어요. 무슨 얘기냐면 주도주도 가고 우리 흔히 말하는 못난이 종목들 있죠. 뭐 의류주, 화장품, 그러니까 코로나 피해주라 그러죠. 어제 항공주가 막 급등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네이버 카카오가 가고 이게 예전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같이 간다는 게. 그러니까 그만큼 시장이 굉장히 지금 유동성도 풍부하고 뭔가 조금만 좋아진다라는 시그널이 뭐 지금 좋든 6개월 후에 좋든 이게 상관이 없어요. 그냥 바로바로 반응을 해가지고 굉장히 뜨겁게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어제 아이러니했던 건 이 좋은 장이 왜 바이오는 안 갈까? 약간 대부분 바이오가 좀 또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유독 약했던 게 좀 바이오일 정도로 시장이 참 분위기가 어쨌든 좀 그 바이오를 제외하고는 그냥 전체적으로 다 뜨거운 그런 강세장이 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즘 투자자들 또 매매 동향을 보면 그런데 이제 개인하고 기관 외국인 요게 이제 같이 가는 게 아니고 상당히 뭐 반대로 움직이는 날이 많더라고요. 즉 개인이 사는 날은 기관 외국인은 팔고 또 개인이 파는 날은 기관 외국인이 사고 해가지고 말하자면 약간 힘기루기 양상 이런 식으로 좀 가는 게 특징 같은데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사실 이거는요 그냥 매일 그러니까 이거는 올해 작년 뭐 재작년만 그런 게 아니라 항상 그렇습니다. 특이한 현상이 아니군요. 왜냐면 개인이 사면 누군가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군가 파니까 사는 거고 그게 이제 공교롭게 그렇게 된 거고 근데 보통은 이제 항상 개인들이 졌죠 사실상 그 전만 해도 그러니까 외국인이 파는 날 개인이 산 거 보면 그날은 장이 다 폭락해 있고 그리고 오히려 고점에서 개인들이 물리는 경우도 너무나 많고 그런 현상들이 좀 많았고 그게 외국인이 이겼냐 기관이 이겼냐 이 두 개의 차이만 있었어요 옛날에는 승자가 외국인 아니면 기관이었는데 작년 하반기랑 올 초까지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는 기관은 완전 들러리가 돼버렸어요. 기관은 팔기만 해요. 네. 그냥 끝도 없이 팔아요. 지금 그렇죠. 뭐 연기금도 뭐 사정이 있다고는 하는데 예. 저는 그것도 안타까운 게 연기금도 사실 좀 약간 좀 기준을 좀 바꿔서 국내 주식 비중은 올해도 많이 줄이더라고요. 네. 해외 쪽으로 늘리니까. 그래서 펀드 매니저들 입장에서 어쩔 수 없죠. 사실 뭐 지침이 그러니까. 근데 뭐 어쩔 수 없지만 저는 좀 그게 좀 안타깝고 근데 어쨌든 가장 큰 손인 연기금부터 해가지고 뭐 펀드를 운영하는 투신도 마찬가지고 계속 지금 매도로 나가니까 그러니까 기관들은 뭐 거의 지금 존재감이 없어진 상태고 외국인하고 개인의 대결인데 네. 지금 오늘도 보면 증시가 오늘은 좀 제법 많이 빠지거든요. 네. 좀 급락하고 있는데 보시면 급락하니까 개인들이 지금 뭐 2조 원 가까이 사고 있고 네. 파는 주체는 거의 외국인입니다. 네. 외국인이 팔고. 근데 또 다음 날 되면 어제 같은 것도 바뀌었어요. 어제는 또 바뀌었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과거랑 좀 다른 점은 기관이 이렇게 약간은 삭제된 상태에서 외국인과 개인의 싸움이 계속 펼쳐지고 있는데 옛날과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개인의 힘이 너무나 강해져가지고 그냥 외국인도 이기는 날이 있어요. 개인들이. 그래서 지금은 개인과 외국인의 힘겨루기가 작년 11월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그러면은 외국인은 아직 본격적으로 이제 국내 시장에 들어왔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아니 작년 11월에 딱 한 번 들어왔어요. 그때는 그때 한 5조인가 산 걸로 제가 그때도 11월에 한번 여기 와서 똑같은 얘기 한번 해드렸는데 그때 알셰비라고 기억나실 거예요.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 잡자. 그거 하고 나서 외국인이 11월에 그냥 사버렸거든요. 왜냐면 그게 요지가 그 아시아권에 어떻게 보면 이제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을 한 거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동안 미중 무역 분쟁 때문에 너무나 안 좋았기 때문에 외국인이 팔았는데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해소가 되는 거죠, 반대로. 그래서 샀는데 그 후로는 어쨌든 외국인들이 들어오진 않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외국인들은 아직 그 국내 증시에 본격적으로 유입은 안 했다. 그러니까 결국 작년 11월 딱 한 달을 빼고는 그냥 개인만 샀어요. 그런 셈이죠. 그러니까 아직도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나중에 개인들이 꼭지에 잡는 게 아니라 전 제 느낌은 왠지 외국인 같아요. 외국인이 저 고점이 다 사지 않을까. 근데 과거에도 그런 패턴들이 있었어요. 외국인들이. 아니 작년 11월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작년 11월에 지수가 이제 2,600 넘으면서 사상 최고치 갔잖아요. 그때 그 높은 자리에서 외국인 다 사버렸죠. 당시에는. 근데 그 후로 물론 더 갔지만 그러니까 외국인이 꼭 바닥에 사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외국인들이 꼭 뭐 최고점을 찍는다기보다도 또 한 번에 뭔가 증시가 레벨업 할 때는 외국인이 또 선두에 설 수도 있는 거니까 저는 한번 외국인의 매수도 아직은 좀 제대로 들어오진 않았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개인들의 힘이 이제 얼마까지 갈지가 궁금하고 사실 뭐 핵심이라 할 수 있는데 지금 고객 예탁금이 뭐 70조 넘어가지고 뭐 한 74조까지 갔다가 또 최근에 약간 빠졌다고 그러더라고요. 70조 아래로 68조. 뭐 그 정도로 그러면은 이게 지금 또 다시 올라갈 걸로 보시는지 고객 예탁금 아니면은 지금 이게 지금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보십니까? 맞아요. 좋은 질문이신데 이게 진짜 중요한 게 개인의 힘이잖아요, 사실 지금 증시가. 그래서 예전에도 이제 그 어느 분이 이제 조사한 자료를 보니까 M2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이제 광의의 유동성이라 그러잖아요. 이제 바로 현금할 수 있는 뭐 예금 같은 거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바로 M2라고 해서 이제 총 통화량이라고 하는데 그거 대비해서 지금은 그러니까 과거랑 다른 점이 지금 직접 투자를 많이 하시니까 예탁금 비중이 높고 그 펀드 비중이 낮잖아요. 근데 그거를 같이 더했더니 예탁금과 주식형 펀드 자금을 더한 거에서 그러니까 M2 대비해서 몇 프로 되느냐? M2가 한 3,000조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거랑 계산을 했더니 한 4.5% 정도 되나 봐요. 한 4에서 그때 그 기사 때는 4% 정도였는데 아마 좀 더 늘어났을 거예요. 그래서 한 4.5%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고. 근데 이제 과거랑 비교해 보시면 2007년도에 그때 그 유명한 그 미래에셋 적리식 펀드가 한참 유행했던 거 기억들 하실 거예요. 그때는 펀드가 훨씬 많았잖아요. 직접 투자보다. 근데 그때 펀드랑 그 예탁금을 더했던 비중이 M2 대비해서 그때가 6% 정도 됐었대요. 그러니까 지금이 더 낮은 거죠, 오히려. 그때보다. 그리고 한 번 더 있었던 게 그 99년도에 바이코리아 펀드 아시죠? 그때가 M2 대비해서 이제 고객 예탁금과 그 펀드를 합쳤더니 그때 무려 10%였대요. 그러니까 이거를 계산을 해본 그분이 이제 그 자기 이제 그쪽에 데이터를 올려놓은 거 보니까 만약에 2007년도 정도에 6% 가면 여기서 예탁금이 50조가 더 늘어날 수가 있어요. 그러네요. 그 비교를 하면. 그리고 120조까지. 근데 만약에 10% 옛날 99년도 뭐 이거는 정말 가능성이 높진 않은데 그냥 우리 한번 해보는 거죠. 그러면 그때는 190조까지.
여기서 예탁금이 그 정도까지 늘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지금 고객 예탁금이 그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100조 넘는 거는 무리라는 건 아니죠. 과거 네. 데이터를 봤을 때는. 네. 그래서 지금 아직도 예탁금이 들어올 여지는 좀 많다. 그래서 지금 예탁금이라는 게 이제 70조 들어오고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아직도 사실은 주변에 보면 주식 할까 말까 하신 분도 많아요. 네. 왜냐면 3천이 넘다 보니까 그렇죠. 아, 내가 여기서 들어가서 이게 또 물리는 거 아니야? 나만 또 예. 왜냐면 과거에 트라우마도 있으실 거예요. 이게 예. 자주 봤으니까. 근데 저는 분명히 나중에 근데 혹시라도 지수가 좀 한번 충격을 또 크게 받으면 예. 그 기다렸던 자금들이 이것도 웬 기회냐고 예탁금이 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겠네요. 증시가 어쨌든 지금 당장은 예탁금은 좀 늘지 않는다 하더라도 예. 뭐 아래로 갔을 때도 기다렸던 자금들이 들어올 수 있고 또 올라갔을 때도 이게 고객 예탁금이라는 게 되게 좀 이게 추이를 보면 웃긴 게요. 증시하고 좀 연동이 돼요. 어쨌든 네. 시장이 오르면 예탁금도 올라가는 경향들이 좀 있긴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오를 때는 좀 천천히 뭐 예탁금이 들어올긴 할 것 같은데 과거 M2 대비해서 여전히 한국에 이렇게 뭐 예탁금이나 펀드 비중이 그렇게 엄청나게 좀 꼭지에 찬 건 아니니까 제 생각에는 아직은 좀 그 여력은 좀 남아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저금리도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 네. 공매도도 일단은 그 금지가 좀 더 연장될 네. 것 같은 그런 분위기인 것 같은데 어떻게 좀 그게 보세요? 지금 보니까 3개월 연장 얘기 나오더라고요. 네. 근데 그거는 어차피 한시적이라서 사실 그냥 3개월 정도만 이제 더 금지하는 거고 지금 요새 나오는 얘기가 홍콩식 공매도 얘기 나오더라고요. 네. 홍콩식. 그게 뭐냐면 이제 시총 상위 몇 개만 한 50개 종목만 딱 선정을 해요. 예. 그럼 그 회사들은 공매도가 가능하고 나머지는 못 하는 거죠. 홍콩에선 그런 식으로 한다 그러더라고요. 예, 예. 그러니까 공매도를 다 해제해 버리면 네. 이제 중소형주들은 정말 충격이 예상이 되잖아요. 그렇죠. 또 시장도 많이 올랐으니까. 예. 그래서 그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뭐 일부 종목만 딱 선정을 한다. 대형주만. 네. 예. 근데 저는 그건 되게 합리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공매도를 또 계속 금지만 할 수 없는 게 이 공매도를 못하게 만들면 또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한국 투자를 하기가 어려운 게 이게 보통 해지를 한다 그러잖아요. 예, 이게 안 좋은 자산을 공매도를 쳐놓고 네, 네. 좋은 건 더 사고. 예. 근데 그 외국인들은 그런 해지 펀드들이 워낙 많아서 그런 걸 하는데 사실 지금 못 하거든요. 아예. 예. 예. 지금은 사실 우리 한국에 주식을 살 수밖에 없어요. 사거나 아니면 기존에 갖고 있던 거 팔던가 아니면 근데 미리 빌려가지고 팔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좀 제약 요건이 있다고 하는데 근데 그런 식으로 홍콩식 공매도를 하면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도 중소형주 피해가 없을 거고 네. 그 대형주는 어차피 공매도가 뭐 해제된다고 그것 때문에 막 급나가거나 그러진 그렇죠. 않거든요. 예. 그리고 아시겠지만 테슬라가 그 공매도 여파에도 10배 갔잖아요. 네. 그 공매도 세력 때 다 망했잖아요. 사실. 망했더라고요. 그 예. 사람이.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좀 그렇고 오늘 보니까 오늘 그 새벽에 되게 흥미로운 게 저도 그 게임 회사인데 게임스탑인가요? 이름이 예. 제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아마 게임스탑이라는 그 미국의 회사인가 봐요. 예. 개인 투자자하고 공매도 세력끼리 붙어버렸대요. 붙어가지고 개인이 이겼나 봐요. 주가 완전히 날아가 버렸는데 예. 재밌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만약에 한국에서도 진짜 공매도가 해제돼가지고 이게 하게 됐는데 개인 투자자분들이 진짜 뿔이 나가지고 어떤 종목을 공매도 세력이 뭐 이런 게 루머가 퍼질 수도 있잖아요. 이게 뭐 공매도 한대더라. 그럼 개인들이 단합을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게임스탑처럼 공매도 세력을 이겨볼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좀 재밌는 현상이 미국도 그렇지만 한국도 개인의 힘이 지금 너무나 세졌다는 게 반증이거든요, 사실. 네. 옛날 같으면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개인들이 힘을 합쳐서 공매도 세력을 맞서가지고 주가가 막 20%, 30% 하루에 올라가고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지금 개인들의 힘이 워낙 세졌기 때문에 뭐 공매도는 제 생각에는 뭐 당연히 금지는 언젠가는 풀리겠지만 이 정부 당국에서도 지금 개인 투자분들 너무나 또 주식도 많이 하시고 여기에 찬물을 끼얹을 정책을 저는 발표한다고 생각은 전혀 안 합니다. 그래서 홍콩식 공매도 재료가 일단 제 생각에는 네. 좀 유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분위기면은 뭐 이렇게 굉장히 낙관적으로 이제 지수 전망하시는 분들이 요새 계속 나오고 있던데 네. 뭐 어떤 분은 뭐 4천 이상도 네, 얘기하시기도 하고 또 5천도 나왔습니다. 5천까지. 아 그런가요? 지금 얼마 전에 어떻게 보세요 지금? 아니 그 얼마 전에 그 3프로 TV에서도 예. 뭐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한번 그 펀드 매니저분께서 예. 5천 얘기하시긴 하셨어요. 예. 그래서 아니 근데 저는 그게 맞고 안 맞고보다도 논리가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논리가 3천이든 4천이든 5천이든 간에 사실 우리 2천일 때 3천 간다고 생각하신 분이 솔직히 얼마나 되셨겠어요. 그 특히 2020년 3월만 해도 지수 1,400 갔을 때 아유, 3천 뭐 무슨 3천이냐 2천만 가도 감사하겠다 맞아요. 그러던 시절인데
이제는 막 4천, 5천 얘기 나오니까. 근데 그만큼 한국 시장에 저는 체질이 바뀌었기 때문에 3천이 비싸다고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4천, 5천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걸 예단할 저도 뭐 능력도 안 되고, 다만 미국의 나스닥이 그러니까 저는 자꾸 나스닥을 보는 게, 나스닥이 어쨌든 지난 10년간 올라온 궤적들이 있잖아요. 네. 매년 사상 최고치예요. 뭐 아마 뉴스들 계속 들으셨을 거예요. 나스닥은 매년 사상 최고치. 한국은 매년 제자리. 네. 그래가지고 정말 많은 이제 개인 투자분들이 좀 한국 주시장 떠나버렸죠, 사실상. 네. 근데 한국이 요즘에 보면 미국을 좀 따라가는 것 같아요. 약간 산업 구조가 나스닥화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요즘에 지주회사들. 지주회사들 돈 쓰는데 되게 인색하잖아요. 되게. 요새 뭐 합니까? SK그룹이 무슨 뭐 갑자기 뭐 몇 조 원 단위로 막 이 지분을 인수를 하지 않나. 뭐 저번에 하나그룹 같은 경우는 또 우주항공 관련된 막 M&A 하는데 이게 하면가 뭐냐면 우리 한국을 이끄는 이런 큰 기업들의 이제 생각이 바뀌어 버린 거예요. 성장 산업에 예전에는 약간 좀 소홀했어요. 소홀하고 그냥 눈치 보고. 왜냐면 옛날에 또 과거에 IMF 트라우마가 있다 보니까 현금이 있어야 돼. 근데 이제는 생각이 바뀌어서 그런지 물론 이제 그 경영권이 또 좀 약간 세습이 됐잖아요. 약간 바뀌었잖아요. 뭐 2세, 3세로 넘어가면서 생각이 바뀐 것도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뭔가 증시 전체적으로 이 활기가 느껴지는 거예요. M&A. 그러니까 이게 주식시장에 또 그 존재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기업들한테 자금을 대주는 거잖아요. M&A도 하게 하고. 그런 면에서 한국은 되게 부족했던 시장인데 미국 나스닥이 지난 10년간 올라간 배경은 저는 M&A라고 보거든요. 정말 좋은 기업들 M&A 너무나 많이 했어요. 애플도 하잖아요. 구글은 다 M&A에서 만든 회사고 어떻게 보면. 그런 기업들이 성장하면서 나스닥 10년을 이끌었는데 한국에도 지금 이제 그런 기업들이 보여요. 지주회사만이 아니라 현대차가 로봇회사 인수했고, 뭐 삼성은 예전에 하만 같은 거 더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런 회사들이 이제 많이 나오면 우리나라의 밸류가 올라간다는 겁니다. 이게 틀렸다고 하더라도 그러면은 과거 논리대로 우리나라가 PER 13배 가면 비쌉니다. 이 논리가 성립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나스닥은 30배 넘잖아요, PER이. 그럼 우리나라는 뭐 20배 간다고 해서 비싸다고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가정을 하면. 그러니까 저는 투자자분한테 주문해드리고 싶은 게 좀 고정관념을 버리셨으면 좋겠어요. 5천을 갈 수도 있고, 아니, 당장 2천 갈 수도 있어요. 근데 매년 옛날에 있었던 그 고정관념에 사로잡히면 지금 변화하는 이 시장 분위기에 적응을 못 하거든요. 그리고 요즘에 장 보시면 아시겠지만 옛날하고 너무나 달라요.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주도주만 가는 장이 아니라니까요. 막 이렇게 막 퍼져요. 근데 거기서 우리가 생각지도 않았던 주도 업종이 또 갑자기 튀어나오기도 해요. 그런 식인데 그런 것들이 갑자기 한 번씩 나오니까 시장에 이게 뭔가 내부적으로 바뀌는 것 같아서 저는 그냥 예단하지 말고 그냥 갈 때까지 가보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래 뭐 장 전망이 좋은데 또 반대로 보는 분들도 뭐 계시지 않습니까? 뭐 오늘만 하더라도 거래량 1위가 이제 코퍼스 부분인데 어떻습니까? 이게 하락장에 베팅하는 경우가 좀 늘고 있는 이 현상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근데 이건요, 계속 있었어요. 인버스 많이 사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이게 작년 언제죠? 작년 8월, 9월, 10월 이제 10월 그때 이제 약세장 끝나고 11월에도 항상 개인 투자자 매수 상위 삼성이 1, 2등이고 전자 우선주까지 3등이 항상 고버스였어요. 인버스 2배짜리. 그건 12월에도 그랬고 올해도 많이들 사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것도 역시 고정관념입니다. 뭐냐면 주식 안 하던 사람이 갑자기 주식을 하기 시작하고 주린이들이 막 늘어나고 여기저기서 막 수익 자랑하고 힘들지 않게 뭐 투자했는데 돈 벌고 이러면 다 상투라 그랬잖아요. 과거에 그랬죠. 작년 뭐 여름부터 그랬어요. 근데 그랬는데 계속 올라가요, 주가가. 그러니까 그 경험 때문인지 몰라도 그리고 항상 PER 13배 가면 빠졌거든요. 이건 진짜 진리였어요, 우리나라 10년 동안.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하니까 증권사에서 지금 PER이 13배라 그러네? 그러니까 이제 파는 거예요. 여기서 사면 무조건 먹었으니까. 그래서 고퍼스를 한 건데 그런 분들은 다 거의 사망하셨죠, 진짜. 왜냐면 3,000 넘고 3,300까지 갔잖아요, 거의. 그럼 지수가 만약에 10% 올라가면요. 고버스는 20%까지. 이거 엄청난 손실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거 복구하기도 힘들어요. 솔직히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인버스에 투자하는 거는 저는 일간 이해는 갑니다. 이제 과거에 그런 것들 때문에 약간의 좀 리스크 관리하시는 측면에서 좋다고는 생각은 하는데 어쨌든 저는 인버스를 내가 지수가 너무 올라와서 나는 주식 비중이 너무 높은데 시장이 만약에 빠지는데 현금하긴 싫고 약간 해지 차원에서 좀 일부를 인버스 하시는 건 저는 찬성이에요. 그건 좋은 전략인데 곧버스는 달라요. 이건 투기예요.
네. 그냥 2배짜리잖아요. 네. 이거는 내가 그냥 여기에 그냥 베팅을 하는 거예요. 무조건 폭락해야 되고 이 말씀은 드리긴 좀 그렇지만 곧보스 하시는 분들 심리가요. 그러니까 저희 고객들도 제가 한 번씩 상담하면요.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밤에 자기 전에 자기가 곧보스의 비중이 50% 딱 들어가 있잖아요. 잠자기 전에 그런 생각한대요. 제발 뭐 북한이나 이런 데서 미사일 한 번 쏴주고 뭐 미중 무역 분쟁 한 번 더 터지고 뭐 그러니까 안 좋은 일이 있잖아요. 아니면 지진 나고 그러니까 이러면 안 되는데 그 얘기를 솔직하게 해주시더라고요. 내가 먹고 싶으니까. 이게 사실 사람 심리라는 게 또 그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피폐해지는 것 같아요. 곧보스를 하시는 분들은 진짜 나라가 망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인버스는 하셔도 좋아요. 근데 곧보스 2배짜리. 뭐 레버리지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레버리지도 올라가는 쪽이 2배인데 그것도 사실 좀 자기가 운 좋으면 먹는 거지만 반대로 급나가면 또 어떻게 감당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뭐 1배짜리를 저는 하셨으면 좀 좋을 것 같아요.